상당히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직접 내가 나만을 위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데이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인터뷰, 잘 아시죠? 인터뷰는 어떤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방법론들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스크 리서치는 사전에 여러분이 수집되어 있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저기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도 좀 유용한 데이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당 디자인을 해야 될 그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브로드하게 알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죠. 디자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직접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 아무래도 보니까 뭐 통계청 자료나 뭐 이렇게 분석 자료 어디서 나오는 분석 자료를 봤더니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만 가지고 내가 디자인할 수가 없어. 자,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는 어떤 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인터뷰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형태도 있지만 그냥 캐주얼한 인터뷰도 많아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찾아가서 두런두런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인터뷰를 했어요. 구조화되지 못한 구조화된 인터뷰와 구조화되지 못한 인터뷰 이런 차이는 있지만 구조화됐다는 얘기는 사전에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질문들을 던질 것인지에 대해 어떤 답변을 유도하고 그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미리 설계를 해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는 굉장히 불확실한 경우, 나도 잘 모르는 경우, 그리고 인터뷰는 정량조사가 아니라 정성조사죠, 그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지.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이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인터뷰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판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과연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근데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설문조사도 할 수도 있고 밑에 나오지만 인터뷰 같은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판매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판매원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요즘 어떤 것들을 선호하나요? 여기서 이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불확실하고 나도 잘 모르는, 그리고 고객들한테 물어봐도 고객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이슈들을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FGI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인터뷰는 인터뷰인데 그룹을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장점일까요? 사람들끼리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 맞아. 그러면서 뭔가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슈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FGI를 하지만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서도 FGI를 많이 합니다. 서베이는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아직까지도 경영 마케팅하는 사람은 설문조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는 좀 조사가 훨씬 쉬울 수 있어요. FGI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FGI는 모든 의견들이 막 잡다한 의견들이 막 나와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의미가 없는 건지 이런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견 못하는 이슈도 있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 5명을 대상으로 FGI를 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똑같은 의견하고 1명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80%가 좋아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FGI 큰일 납니다. 그게 FGI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성조사는 원래 데이터 양도 방대해지고 조사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서베이는 그걸 비하면 되게 단순할 수 있어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죠? 설문조사의 장점은 수치화된다는 거. 숫자가 갖는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디자인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현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시안들이 있는데 그 시안 중에 이게 가장 좋아. 디자인을 볼 때. 여차저차 이유 때문에. 근데 클라이언트는 엉뚱한 걸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뭐가 정답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사실.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게 정답인가?
따지면 굿 디자인 제품들이 다 그러면 시장에 성공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소비자들은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네, 그거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어떤 수준, 미의식, 또 문화적인 어떤 레벨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디자이너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를 보고 미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미를 만들어가는 데 전문가라고요. 그 전문가 관점에서 소비자들 볼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팬들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새 뭐 UI 디자인에 대한 유저빌리티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보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보면 디자이너는 야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설계를 해요. 사용자들은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죠. 계속 실수하고. 이게 디자이너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소비자의 관점을 잘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서베이는 그런 게 안 돼요. 설문조사 미리 다 세팅이 돼야 되고 고객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가 미리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기로 나온 거 이외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제대로 나와 있으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겠지만 제대로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엉뚱한 답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설문조사의 맹점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갖는 그런 강력함 때문에 보세요. 몇 명이 이걸 좋아합니다. 이대로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잘 알고 쓰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웃긴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디자이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리서치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설문조사로 일을 할 경우에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observation, 관찰입니다. 요새 관찰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은 디자인 리서치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모르니까 소비자들도.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 몰라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설령 이거 불편하고 이게 필요해라고 대답한 것들은 굉장히 비상적인 것들일 경우 많아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많은 것들. 숨겨진 거는 잘 안 나와요. 본인도 잘 몰라요. 자기 마음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켜봅니다.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왜 그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내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에스노그래피라는 방법은 있죠. 에스노그래피는 일종의 관찰조사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기록에 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기록할 수도 있고 사진을 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고 기록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끌어내는 거죠. 익스페리먼트는 실험입니다. 변수값을 주고 변수를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다르게 조건을 다르게 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것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뭐가 그런 거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뭐구나 이런 것들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정도 실험까지는 하실 부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위에 데스크 리서치부터 observation, 관찰조사에 이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방법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집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의 카테고리를 보면요. 크게 보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외부에서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고요. 익스터널 오디시라는 겁니다. 익스터널 오디스는 감사, 진단 뭐 이런 뜻이에요. 인터널 내부겠죠. 기업 내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외부의 이슈는 시장에 대한 거, 경쟁자에 대한 거, 매크로는 거시 환경이라는 트렌드라든지 산업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지금 뭐 에코가 대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이슈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타깃을 하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도 수집을 해야 되고요. 기업 내부로 들어가면 비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의 활동들은 이 비전 실현을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신제품을 개발을 하든 무슨 마케팅, 무슨 광고를 때리든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게 일관성 있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수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미지가 있어요.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기업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덴티티, 기업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의 현주소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리소스는 자원이에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경영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술력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술력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유통망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제조에 대한 제조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그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파트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인터널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점은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약점은 조심해야겠죠. 핵심 역량이 뭔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보면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대로 다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불필요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한다 했을 경우에 이쪽의 이슈들 너무 몰입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기업의 정체성은 어떤 거고 그리고 기업의 비전은 뭐지? 기업의 예를 들어 CI를 개발할 때는 기업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집중을 해야 될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판단의 몫이에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슈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STP로 들어가게 돼요. 세그멘테이션 뭡니까? STP의 첫 번째 S, 세그멘테이션 뭐죠? 우리말로 세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그먼트는 조각이라는 뜻이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조각화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케팅 용어로는 세분화라고,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분화가 왜 중요하냐? 왜 세분화를 합니까? 전체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전체 시장을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세분화를 할까요? 굳이 이렇게 쪼갤까요? 이렇게. 이 쪼개는 거 왜 쪼개냐면 그 뒤에 타겟팅하기 위해서요. 이 쪼개진 시장 중에서 어떤 시장을 내가 목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은 타겟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타겟팅은 포지셔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체가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인데 왜 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세상에 독점 빼놓고는요. 독점이면 뭐든지 돼요. 개발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독점 빼놓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경쟁이 존재를 합니다. 경쟁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자인과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같습니까? 같은 제품을 볼 때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과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휴대폰과 부모님이 좋아하는 휴대폰 또는 여러분의 저 밑에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그런 휴대폰 다 틀리겠죠. 그죠? 왜 틀리죠?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조건이 틀립니다. 똑같은 휴대폰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신분, 그 위치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든지 주로 사용하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요, 사실. 근데 그런 조건들이 틀려지게 되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뭡니까?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 틀리죠. 개성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요구가 다 틀립니다. 이게 점점점 다원화돼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훨씬 세분화됩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의 똑같은 예를 들어 소득 수준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선택하는 게 틀리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스포츠도 틀리고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좋아하는 브랜드 틀리고 이런 거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건이 똑같더라도 분명히 다르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들의 욕구, 니즈, 보통 니즈를 표현해서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다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적으로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전체 시장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진 거죠. 똑같은 제품이라고, 똑같은 시장이라고 보더라도 그 시장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저가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기능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가의 돈을 들이고 특정 기능을 더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특성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라이프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남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인종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은 STP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그렇게 됩니다. 이걸 잘못 잡으면 뒤에 타겟팅이 엉뚱하게 됩니다. 타겟팅은 자 이렇게 세분화된 선택에 시장에 선택 가능한 시장들이 세분화 시장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거기서 타겟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타겟팅 기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뭐가 있어요. 고가 제품도 있고 저가 제품도 있고 기능을 강조한 제품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회사는 이 시장으로 들어가야겠어. 목표시장 결정하는 그게 이제 타겟팅인데 무슨 기준으로 그걸 해야 될까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을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는 특히 이런 기준 때문에 구매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더라. 자, 그 기준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섰다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이 시장은 죽어가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막 뜨고 있는 시장이에요. 죽어가는 시장에 들어갈 겁니까? 뜨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죠. 그죠?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시장이 지금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죠?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덜 치열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 치열하면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최대한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이 훨씬 낫겠죠. 레드오션보다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우리 회사가 그걸 효과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딱 한눈에 봐도 이거는 성장이 뚜렷이 보여. 또 우리 회사가 그거에 진입하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는 기술이 없어. 우리 회사는 돈이 없어요. 거기 가려면 유통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유통망이 없어. 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시장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안팎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조건들,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 우리 회사가 수용하기 얼마나 적절한가 이걸 두 개 봐야 되는 그걸 가지고 타겟팅을 결정하는 목표 시장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지셔닝입니다. 이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전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포지셔닝은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타겟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우리는 저가의 여차저차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타깃으로 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차별화된 그런 컨셉, 차별화된 전략을 그것을 찾는 게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타겟팅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타겟팅은 선택 가능한 시장 중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는 게 바로 타겟팅이고, 포지셔닝은 그렇게 결정된 시장에 어떤 차별화된 생각, 차별화된 경쟁력, 차별화된 아이디어,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자, 결론이 났어요. 지금 왜 제가 디자인 기획,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컨설팅에서 STP가 핵심이냐면 바로 이 포지셔닝 때문입니다. 차별화된 컨셉을 만드는 게 포지셔닝이에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디자인에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 디자인에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략적인 앞에서 수집한 그런 데이터들과 그런 데이터들의 분석 과정과 또 시장을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쪼개보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쪼개보고 거기서 목표 시장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뛰어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쓰지 않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한다. 자, 디자인은 50%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굉장히 구체적인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포지셔닝과 스트래티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디자인 컨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저가의 시장을 타깃을 했어. 근데 저가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어떤 뚜렷한 포지셔닝 컨셉이 있어야 돼요. 포지셔닝 컨셉이 뭐죠?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발견을 잘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어떤 여러 이슈 분석을 통해 가지고 끌어낸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들은 저가를 선압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성분에 대한 부분, 화장품이 들어가면 이런 천연 어떤 이런 성분에 대한 부분에 되게 민감해하더라.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끌어내줬다 그러면 그게 포지셔닝 컨셉으로 되게 적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천연 소재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라는 부분이 이제 디자인 컨셉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선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컬러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어떤 용기의 어떤 모양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고 뭐 이런 얘기들 유기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미니멀하게 기하학적인 형태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